미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게 그냥 당연히 그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쨌든 저는 그림은 당연히 그냥 평생 그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 위에 어떤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리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뭐 뭐 택시 운전사가 된다든지, 또는 뭐 기관차 운전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목장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 꿈이 항상 더해지는 경우였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시각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별도로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 안정된 시간,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광적이면서도 안정된 시간이라고 할까요. 뭐 중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중학교 때가 가장 그 열정이 넘쳤던 때인 것 같은데,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린다라는 그냥 그런 행위와 미술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의 시간이었는데, 그림 그리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는 때까지 막 밤새고 막 미친 듯이 그림을 막 그렸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3쯤 됐을 때 이제 앙대빵당전을 덕수궁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었는데, 그 앙대빵당전을 보면서 미술이 그림 그리는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되게 단순히 그림을 그려내는 것 이상의 어떤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마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작업이 디자인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는 그런 노이로제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어울렸던 친구들은 이제 뭐 파인아트 하는 친구들하고 주로 어울렸고, 그리고 작업도 굉장히 그때 사실 제가 대학생인 시절에는 미니멀 아트, 요즘 뭐 단색화라고 말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줄을 이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상이 있는 그런 회화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화하고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나 할까요? 또 새로운 미술 형식, 새로운 미술을 생각해내는데도 되게 많이 열중했었던 것 같고, 어찌됐건 학교 생활에서는 디자인보다는 그 파인아트 쪽에 대한 관심과 그 활동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낡은 자동차 같은 걸 많이 그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나름대로의 내가 하이퍼 리얼리즘을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 그림 실력 뽐내기 위해서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컨셉추얼 아트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줬던 잡지들이 있는데요. 그게 공간지라는 그 건축 잡지인데, 거기 미술에 대한 해외 정보들이 되게 많이 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즐겨봤는데, 그때 이제 관심 있었던 작가들이 뭐 플럭서스나 뭐 백남준이나 뭐 음악가 중에 뭐 존 케이지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되게 그렸듯이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개념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철학이나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문학적으로는 페트 한트케라고 그 독일 시인인데요. 또 제가 좋아했던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인데,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했던 이유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계는 언어로 그려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은 다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게 그러니까 언어 밖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언어 밖의 세계에 해당되는 게 종교라든지 또는 형이상학,
또 예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핏 보면은 그러한 그 언어 바크의 세계 바크의 것들을 무시하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 언어로 그려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계를 그려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꼭 손으로 그림을 형상을 그리지 않아도 그 단어의 조합으로 언어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컨셉추얼 아트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고 이제 그런 작업에 많이 열중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영화, 연극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서사가 정형적인 그런 서사, 그런 드라마터지가 아닌 그런 연극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그 당시에 오태영 선생님이라고 그 연출가가 계셨는데 극작도 하시고 그분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중학교부터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러 다니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을 직접 창작하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뭔가 아웃풋을 내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뭐 이런 활동들 하느라고 뜨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워크숍이기도 한데요. 조선일보에 워크숍 단원을 모집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마침 집이 이제 제가 명륜동이고 그게 대학로에 문예회관 소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가봤죠. 왜냐면 퍼포먼스란 단어를 일단 공간지에서만 들어본 단어인데 그걸 막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이미 굉장히 그 페임을 얻은 그런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니까 갔더니 거기에 뭐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로운 그 퍼포먼스라는 세계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의 원형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종래의 연극들은 어떤 이제 그 극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극본을 리딩하면서 읽어가면서 블러킹 라인 움직이는 그 동선을 그리고 약속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이제 그리고 조명 또 무대 미술 이런 게 덧붙여지고 음악이 덧붙여지면서 서로 익숙하게 이제 약속을 맞춰가면서 숙련이 되면 그걸 공연으로 올리는 그런 형식인데 퍼포먼스 아트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서 마치 그 음악에서 잼이나 살풀이 하듯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저로서는 굉장히 낯설었고 싫었던 게 일단 옷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베네짓이라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땡깡 부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속의 어떤 것들을 욕구를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게 상당히 거북했고 또 같이 만든다는 것도 결국은 제가 그런 작업을 평생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분의 보여준 그런 형식은 아니고 저만의 그런 표현 방법이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보수적인 그런 전통적인 집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들이 사실 굉장히 낯설고 또 거칠고 그런 태도들이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저한테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세계 바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세계 바크의 언어로 된 글을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 쓴 날이 4월 1일이에요. 만우절 날인데,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언어라는 형식이 갇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이나 언어나 표현 양식들은 제 생각을 배반하는, 제 생각을 그대로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제 생각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언어 자체의 언어 자체의 어떤 그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의 낙향 동기는 다소 비겁한 것이었다. 자기들의 딸꾹질을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즉 그들이 이기적인 웅덩이나,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잡지나 뭐 프린트 매체에 있는 글들을 옆에다 놓고요. 제가 쓰는 글을 쓴 다음에 빼고 다른 전혀 엉뚱한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무너지게 막 문법에 안 맞게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어가, 이 문장이 그 독자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글을 이제 처음으로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럴듯한 시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은연중에 있는 거죠. 묵시적으로. 근데 일단 그걸 제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시는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암호처럼이라도 이렇게 가두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이 글에서는 제 의지를 전혀 암호로도 담지 않으려고, 보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지들을 여기서 발견해낼 수 없게, 어쨌든 그러한 그 유의로서의 글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에 매료가 됐고, 이런 일들을 한동안 계속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언어의 실험을 통해서 언어의 추상성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고 싶었고, 감각으로, 그러니까 글이지만 어떤 내용을 직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감각으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언어 실험의 연장이 정리된 게 아이디어 아트가 아닌가, 그런 개념이. 일단 그 발상은, 그 동기는 중학교 때 추첨으로 배정받은 학교가 미아리고개에 있는 고명중학교라는 학교예요. 지금은 미아리고개가 뭐 대도시의 중심이지만, 그때는 거기가 서울 변두리였거든요. 막 거기 소가 끄는 마차들도 있고, 막 거기가 서울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좀 가야 돼요. 꽤 가야 되는데, 그거를 걸어서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이제 걸어서 등교를 했다,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
그게 매일매일의 어떤 여행이었던 것. 그 걷는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어디다 이걸 주워서 담아야 되는데 이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막 진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하고 파이프로 이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어떤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게 어쩌면 제가 컴퓨터 아트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이 너무 필요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렇다면 오히려 더 단순화해서 골든 센텐스를 만들면 그 안에 이런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아주 단순한 글을 만들면 그게 이제 아이디어 아트라는 말로 정리를 했죠. 이제 언어 실험에서의 막 감수성이 막 이렇게 질펀한 그런 언어의 유희에서 군더더기를 다 쳐내고 뼈만 남긴 작업. 그게 이제 그렇게 것으로 이행하는 걸 아이디어 아트라고 부르게 됐고 방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디어 아트를 시작을 했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 저작권법에 따르면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많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아이디어 아트라고 말하면서 어떤 작업했던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제 작업에서 본질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각화가 되고 어떻게 들리고 어떤 냄새로 변하건 간에 그 아이디어, 그 생각, 사고의 본질, 그러니까 사색, 또 시심 이런 것들이 제 작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게 제 의도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서 시작했던 것은 이 엽서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생일날 선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친구 이름이 공주였어요. 그래서 나는 공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그걸 엽서로 인쇄해서 생일날 이제 전화번호부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무작위로 발췌한 300명에게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메일 아트 작업으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죠. 저는 분명히 나의 공주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았지만 받는 사람은 이 공주가 프린세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서 저마다의 공주를 떠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중의적인 생각이 표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난 내재가 뭔지 모르겠어. 내 학자금을 돌려줘. 나는 돌고 있다. 나는 왜 저러냐? 그 당시에 또 어떤 제가 그 생각이 있었냐면 장소성. 미술이 전시되는 장소가 너무 제한된 사람한테만 공개되는. 그러니까 저 때는 미술관이 다 무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전시장에 들어오지 못해요. 특히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공장에서 이제 직공으로 일을 하면서 막 고된 삶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전시장에 오지를 못해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느껴져서겠지만 그래서 그 제가 전시를 가능하면 전시장에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메일 아트 같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좀 돈이 좀 많이 여유가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배포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방법이 흘러다니는 종이라는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스트릿 페이퍼인데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대학로라고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일단 거기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딴 데로 다 이사를 가요. 거기가 매일 데모하는 곳이었는데 데모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거리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인디언 레저베이션처럼 이렇게 제한된 문화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육성하는 그런 장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길을 이제 해화동 로타리 그리고 저 밑으로 이화동 이쪽을 막고 거기서 마음껏 놀게 해요. 사람들이 뭐 공연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안 막아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막고 특정한 날에만 이걸 하게 하나, 무슨 문화 양계장으로 변하는 건가, 이런 반발이 생겨서 이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신문을 만든 거기도 하지만 이 신문 자체가 어떤 예술 표현의 장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 졸업하고 조금 이제 직업도 괜찮은 이제 직업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대학로를 집이 거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이유에서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애들한테 야, 니네들 그 일요일 날마다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미대인 지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자리 그 사거리 코너에서 4시까지 여기 오면 나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나 뭐 여러 가지 하고 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모여서 너무 재밌게 된 게 이게 그 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사예요. 그래서 이게 발간되는 날에는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 대학로에 지금은 아르코 대극장, 뭐 소극장 그렇게 불릴 텐데 그때는 그 문화예술회관 거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시법이라는 게 있어서 몇 명 이상 모이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항상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애들이 이제 막 그 여학생 남학생들이 학생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신문 팔면서 이따가 몇 시에 오세요 거기로 그러면 공연도 보시고 막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모이면은 촛불을 하나씩 나눠줘요. 아마 내가 촛불의 원조가 아닌가? 그때는 데모할 때 촛불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초를 하나씩 들면 뭔가 이렇게 성전같이 변하면서 이렇게 좀 느낌이 풍요로워지니까 그 초를 나눠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 그 건물 관리 아저씨들 막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하고 뭐 그 해화동 경찰 파출소에서도 와서 막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하고도 워낙 많이 거기서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잘 진정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신문을 만드는 팀이 있었고 공연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공연하는 팀이 길구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세중 선생님의 영향 때문에 길굿이란 말을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그 멤버들 주축 멤버들이 이제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때 즉흥 공연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기타 연주, 음악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아이디어 아트의 또 새로운 이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작업으로 발전했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무중력 실험이라는 언어 실험의 형태를 딴 무중력 실험이라는 그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보다는 시기는 더 일찍이에요. 82년도인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포스터도 돈을 이렇게 복사해서 막 붙였거든요. 이게 그냥 포스터예요.
그 베른바르드라고 독일 친구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배우 연출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는 공연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공연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이디어 아트에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디어 아트에서 신문을 만들고 그냥 책을 만들고 하는 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이제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2대 학부인데 광고 지면을 샀어요. 그래서 광고 지면에 이제 아이디어 아트 이렇게 쓰고 네바다 스미스는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왠지 외국 사람 이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흥미 요소가 좀 있잖아요. 대중적인. 그렇게 해서 이걸 시리즈로 계속 가려고 이렇게 그런 작업도 했고, 나중에는 까망이라는 회보가 연극하는 사람들이 만든 좀 진보적인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어떤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만드는 회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코너를 받아서 서울에 홀로그램 타워를 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85년인가 4년인가 그래서 홀로그램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얘들 홀로그램 타워를 세우는 게 좋겠다. 남선 타워 이런 거 물리적인 이런 거 말고 친환경적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찌 됐건 이제 단색화의 물결 속에 민중 미술이라 불리우는 그런 목판화라든지 걸개 그림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공연은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제안하는 걸로 번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안하고 극작가나 연출가 같은 롤을 제가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되게 그 아이디어 아트가 막 전개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코닥인가에서 그 일회용 카메라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상자가 카메라 형태여서 되게 싸고 그걸 이렇게 딱 누르고 그대로 이렇게 현상소에 갖다 주면 그게 필름으로 현상돼서 사진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걸 후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면서 그걸 이제 나눠주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했던 대로 카메라 플래시 연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약간 어둑어둑할 때 하면 이렇게 누르면 빛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 템포가 리듬이 달라요. 박자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로 무용하면서 이걸 많이 했는데 이 플래시 터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돼요. 이렇게 운율이 생기고 리듬이 생겨서 사실은 무용 공연과 카메라 플래시 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놀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잔뜩 얻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래갖고 여러분 미술이 뭐 있으니까 여기 막 시범을 보이는 거지 막 나무에 이렇게 가로수를 휙 던지면서 이렇게 막 가로수를 칭칭 싸거나 바닥에 굴리면 막 이게 선이 막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관객들 지나가는 행인들하고 같이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막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 거리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런 식의 작업들 되게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그런 여러 같이 노는 작업들 했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펼쳤던 아이디어 아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음반을 사러 이렇게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볼링장에 무슨 피자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선가 어쨌든 그 미사일 기지에서 위성 레이더 기지의 장교인데요.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거 할 수 있어 컴퓨터로 하면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컴퓨터를 배웠는데 물론 이제 그분한테 배운 게 컴퓨터 그래픽스는 아니죠.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배웠었어요. 네.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음악 같은 예술을 하고 싶었다, 미술을 하고 싶었다는 거였는데 제가 레코딩을 해서 음반을 낼 때하고 달리 제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무슨 느낌인지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공연을 하게 돼요. 그렇게 라이브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미술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상호작용, 적극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어떤 기계 장치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시각화도 할 수 있고 또 그 장비를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뭐 여러 그런 다양한 사람들, 미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룹을 지어서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로 하는 게 좋겠다. 첫 전시를.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아트 전시가 처음 이루어진다면 85년 1월인데 그게 꽤 늦은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애들 이미 미국은 1946년에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이미 1960년대에는 뭐 존 위트니라든지 뭐 제임스 위트니 형제 뭐 다양한 엄청난 그리고 지금 뭐 아도비 포토샵 개발자인 케네스 올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해낸 뒤였기 때문에 1985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아트를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발표하는 건 조금 어색한 것 같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발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아마추어, 되게 포박해요. 이런 엽서도 만들고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 이게 SAS 로고예요. 제 사진인 얼굴인데 이게 이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저거거든요. 최초의 디지털 포토그래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날로그적 특성을 넣기 위해서 인화를 여기 인화한 37 컬러 뭐 이런 로고도 여기 들어 있고 여기도 막 이렇게 접히게 막 이렇게 균열 가게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시를 처음 공연을 하게 됐어요. 공연 겸 전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장소가 역시 전시장이 아니고 그 프랑스 문화원 1층에 매점도 하고 또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다목적 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크린에 투사도 하고 뭐 천장에도 비추고 또 퍼포먼스도 하고 신서사이즈하고 애플2로 만든 음악을 라이브로 그 이영훈이라고 그 이문세 노래 작곡한 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같이 참여해서 이제 연주도 하고 그래서 그때 즉흥 연주해서 하면서 나온 그 멜로디가 있어요. 그게 그 경복궁의 오후라는 작품이 이제 나중에 돼서 그 앨범도 음원으로도 나와서 지금도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난해하고 전위적인 느낌이었었는데 되게 서정적이고 감미롭고 좀 그런 음악 웅장하면서 그런 멜로디인데 그런 그 라인이 되게 좋아가지고 사실 그걸 계속 공연할 때마다 계속 반복했죠.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러한 걸 하면서 종로 2가의 그 피카디리 극장 옆에 SM 갤러리라고 그 갤러리 겸 큰 레스토랑인 그런 경양식집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공간이 막 오픈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화광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 매일 다니던 데에 있는 공간이고 전시장도 있고 며칠 후에 제 개인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 미디어 제목은 똑같이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라고 붙였는데 이 주제가 보면 충돌이 전제된 만남에 관해서라고 하면서 이 안에 보면 우연성이 만들어주는 일루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국내에
처음 컴퓨터 아트가 소개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컴퓨터 아트스러운 걸 하는 게 마땅하나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건 너무 늦은 80년대 중반에 그런 걸 한다는 건 좀 너무 늦은 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고민 다음의 고민을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작업이 이제 생성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이걸 그리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드 아트인데 이것만으로 너무 창백하니까 이거의 우연성을 그러니까 노이즈나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이 안에 개입시켜서 비논리적 형상이 나오게 하는 작업.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비디오 아트에서 피드백 같은 기법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엉키고 망가져서 이런 그 결과가 이제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의 전시물들을 이제 어떤 거는 하드카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카메라 인풋 장치하고 달려 있는 아웃풋 장치가 있는데 카메라 인화지로 뽑을 수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검은 그림 상자에 작은 모니터가 있고 거기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얼개는 모니터에서 이제 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되게 제한된. 근데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평면 전시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이제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 첫 번째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는 관계미학적인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을 한테 같이 학습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었다면 이때는 좀 약간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 작업인데 그때 반도 패션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다른 애플2 뭐 여러 가지 컴퓨터들 뭐 아타리 뭐 그다음에 일반 모니터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라이브로 연주 시각적인 연주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VJ잉의 효시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즉흥적으로 영상을 연주하는 거니까 소스들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러한 공연을 했었어요. 이제 마침 그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그 정부의 의지와 사회 분위기하고도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이 컴퓨터 그래픽 전파할 만큼 전파했고 80년대 말이 되니까 누구나 집집마다 컴퓨터가 집안에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빠져서 그 생각만 갖고 할 수 있는 일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무작정 이렇게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SAS는 깃발이다. 네, 엔터프라이즈로 향하기 위한 열려진 가슴이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오늘날의 공동체 미술 그런 걸 사실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나 세상에 개입해서 제가 원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미술이라는 그 예술이라는 소극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게 큰 위력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되는 거는 같아요. 세상을 좀 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의 포스터에도 그러한 생각이 담겨서 그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동지로서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걸 꿈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SAS가 깃발이라고 말했던 것은 마치 그러한 꿈을 담은 깃발을 정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이영훈, 또 한 명은 유동규라고 그 친구도 음악하는 친구인데 제 대학 동창이에요. 그 같은 학원의 동료 선생님. 그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제 학생들.
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대학로에서 길구 타고 막 그 스트릿 페이퍼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여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너무 간단한데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그 아웃풋을 냈을 때 시각적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게 영상일 경우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우리가 뭐 그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를 그냥 스마트폰에서 보면 되지만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도 없고 컴퓨터가 막 이제 새로 보급될 때니까 그 이미지,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를 가장 보기 손쉬운 장치는 프린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 미디어가 가장 발달했는데 프린트 미디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판화예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 그 역삼동에 있는 그 삼해노 그 극장에서 할 때는 거기 보면 그름의 소리, 운한 소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림 소리, 그러니까 컴퓨터 음악, 컴퓨터 미술을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컴퓨터 판화하고요. 이제 컴퓨터 판화라는 명제가 걸렸으니까 그냥 그걸 단순히 그냥 장치를 통해서 출력하는 거 말고도 연구해 볼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또 그 컴퓨터 판화라고 이름 붙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논문을 그 당시에 썼는데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교수님들이 생각하셨어요. 컴퓨터가 컴퓨터를 만든 게 무슨 그림이 예술이냐 이런 말씀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물론 대세가 그쪽인 건 알았지만 제가 사실은 그 논문을 제너레이티드 아트에 생성하는 이제 컴퓨터가 단순한 도구로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는 것 외에 컴퓨터가 마치 지금의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성하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시작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그리면 유화물감 쓰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도구입니다. 이런 논문으로 바꿨거든요. 그 임범재 교수님이 이렇게 권유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컴퓨터가 예술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제가 완충하는 그런 세일즈맨 같은 역할을 계속 할 때였었기 때문에 컴퓨터 판화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친근해지더라고. 관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애칭이나 드라이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서 나온 이미지를 그 사진으로 출력한다. 그걸 이제 필름으로 원색 분해나 뭐 이런 필름 있잖아요. 필름으로 만들어서 그걸 드라이 포인트나 이제 애칭으로 강광해가지고 이렇게 용액으로 녹여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프린트하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쓸걸요. 당연하게. 근데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매체가 이제로 된 거죠. 그 이후로 컴퓨터 판화라는 이렇게 명칭을 걸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좀 나왔죠. 뭐 해는 이제 제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막바지 한국에서 이제 그 전에도 시작할 때부터 3D 애니메이션이 가능했지만 사실은 준 4D 박스로는 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라인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그 살리드 모델 표면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그게 섀도우가 빛 처리가 음영 처리까지 되려면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됐거든요. 왜냐면 스틸 작업을 하나하나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지금으로 비교하면 리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섀도우 처리가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런 빛 처리가 되는 그런 또 그런 표면 처리가 되는 뭐 텍스처 매핑이라고 해서 그 텍스처가 표면에 표현이 되고 막 범프 매핑이라고 해서 굴곡 같은 것도 표현이 되는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나왔어요. 물론 비쌌지만. 그리고 맥킨토시도
그때 맥킨토시 SE가 나왔던가 뭐 3D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실리콘 그래픽스에서 SGI라고 줄여서 말했는데 이제 아주 전문적인 상업적인 아주 엄청나게 리얼한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컴퓨터들도 나오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막 1억 이상 되는 소프트웨어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와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리얼한 게 가능했어요. 바로 그렇게 리얼한 게 가능하게 바로 직전쯤에 제가 이제 만든 그 해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 건데 사실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기에는 좀 너무 초라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 보니까 또 뭐 그런 대로 용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초보적인 3D 기술로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특이할 점은 그 포스트 프로덕션의 기능을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사후 편집해서 좀 비디오의 이펙을 좀 효과를 조금 더 더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그 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상에 이렇게 공표된 거는 그게 89년에인가 만들었는데 94년에 이제 뉴욕에서 그 엔톨로지 필름 어카이브라는 그 유서 깊은 극장에서 그 백남준 선생님이 기획해서 했었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 라이맥스라는 그런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작품을 거기서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이제 원래는 그 설치 작품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고 그 백 선생님이 권유하셔가지고 제가 그 마야 데렌이라는 그 러시아 여류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되게 그분이 파이오니어예요. 영화 분야에서. 그분 이름을 딴 데렌 티에터에서 제 작품을 이제 한 달 동안 주말에 상영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을 서양에서는 로마의 어떤 생각들을 배경으로 먼데이, 투스데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주역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삶에 게 다 들어있는 것. 월, 달, 화, 불, 수, 물, 목, 나무, 금, 쇠, 토, 땅, 일, 해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만든 작업들을 그거에 맞게 다시 재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해가 된 거예요. 아주 세련되고 막 굉장히 어드밴스된 그러한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그 지향점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 그걸 해라고 이름을 붙여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해가 그때 됐고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죠. 대중에게. 그리고 같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쇠도 그때 당시에 만든 거예요. 아예. 제가 미주 조선일보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국장으로. 그러니까 미주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TKC라고 더 코리안 채널이라는 그 방송국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장비로 막 여러 가지 국리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쇠가 이런 패턴이잖아요. 이런 미러링 되는, 좌우 대칭되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나 뭐 에디우스나 이런 데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한 면을 만들고 그거를 반전해서 4번을 복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화질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4개를 복사하면 이 4개가 다 달라지는 그레이드가. 그러려면 또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이어를 4대를 동시에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4대를 동시에 플레이를 못 맞춰요. 그리고 누굴 시켜도 자 누르자 하나 둘 셋 해도 이게 딱 안 맞고 기계가 작동이 스타트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때 또 재밌는 컨텐츠 시도가 사실은 그 컨텐츠 작품 안의 내용들을 내가 다 만들어야 된다고 믿었었으나 아니 마셸 듀샹은 변기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영상은 안 돼?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반항심이라고나 할까? 미국에 가니까 그 낭비가 음식의 낭비가 너무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도 한 조각에 막 판이 막 이렇게 막 사가지고 다 버리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굶어 죽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거기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24시간 동안 24시간인가? 아니 그때도 그 시간에 미닝이 있었는데 일정 시간 동안 TV를 다 연결해 놓고 다 녹화하는 거예요. 다 그래갖고 그거를 다 모아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로 그걸 이제 뭐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 이어 붙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음악으로 이제 만든 게 그 쇠예요. 그래서 쇠는 이제 20세기에 만든 작품이고 20세기의 특징은 철기 시대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20세기 말인 그때 당시에는 철기 시대에서 실리콘 시대로 넘어가는 모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철기 시대의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이제 주고 싶어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백남준 선생님은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대중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미술학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단순히 뭐 비디오 아트 이런 걸 떠나서 아방가르드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플락서스 멤버라는 것도 얼마나 대단하며 그 여러 가지로 너무도 이제 그 넘어야 될 벽, 그 벽을 넘어야지 비로소 글로벌한 작가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무의식적으로라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분인데 그때 제가 이제 85년에 그 불란서 문화원에서 전시 그 퍼포먼스 했을 때 그 원장 불란서 문화원 원장님이 프랑스 분이신데 그분이 백남준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같이 전시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할 뻔했어요. 한 2번이나. 그래서 파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뻔했고 서울에서도 있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나 뭐 범할 수 없는 그런 뭐 분이셨고 그러다가 서울 라이맥스 때 처음 이제 직접 뵙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뵙게 됐냐면은 그 전시를 그 백남준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전시 오프닝하는 전날 작가들이 설치한 거를 이렇게 둘러보러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제 그 면벽하는 TV라는 작품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벽에다 그 내추럴 캔버스를 걸고 그 TV에는 아무것도 없고 노이즈만 이렇게 이제 온되는 상태로 그걸 벽을 비추게 이렇게 하는 작품을 내서 그걸 설치를 했어요. 백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이제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도 다 영어로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저한테 갑자기
한국말로 신군이라고 했지? 한국말로. 자네는 이게 뉴욕 데뷔 전시인 것 같은데 맞나?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뉴욕 데뷔 전시를 90점이나 100점 맞으려고 그러는 건가? 가만히 있었더니 60점만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어쨌든 뭐 어른이 막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었는데 그 조수한테 그 2층에 그분 작품을 이미 완성이 돼 있었어요. 피아노 위에 모니터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그 모니터를 다 뜯어다가 저 주라고. 혼준이 너무 기쁘면서도 또 이게 웬 날벼락이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그 밤인데 그때 이미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숙제가 막 몰려 내일 오프닝이고 그래서 기쁘면서도 또 약간 어린 마음에 반항심도 생기고 막 이제 그런 그 묘한 기분 상태에서 이제 처음 뵀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준 모니터로 사실은 뭐 훨씬 좋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뉴욕에서는 이제 검은색 가베지 그 비닐백에다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담은 건 버리는 거고 파란색에다가 담으면 리사이클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검은색 가베지백을 잔뜩 사가지고 그 안에 TV 모니터를 넣고 이제 영상이 나오게 해서 그걸 쓰레기 더미 쓰레기를 길에다가 도로에다 이렇게 쌓아서 놔두면 갖고 가요. 그렇게 도로에 쓰레기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작품을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게 된 거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 방송이나 영화 중에서 한 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플라이를 이렇게 잡 오퍼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잡 오퍼가 제가 취직이 돼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아예. 그리고 뭐 작가라는 거는 뭐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서 한 번 작가이면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계속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은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거를 굳이 뭐 전시를 해서 막 드러내고 하는 것에 몰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간간히 전시도 하고 기회가 오면 뭐 그렇게 했지만 영상이든 영화든 뭐 방송을 통한 예술이든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이제 그런 시절들을 보냈고 그게 계속 발전해서 98년, 97년 그때는 제 채널을 갖게 됐고 그 제 채널이 만트라 TV인데 그 TV를 캔버스로라는 그런 슬로건과 함께 그냥 일반적인 TV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그 TV 프로그램이 예술인 그런 작품을 그런 채널을 했죠. 그때 당시에 만든 작업이 그 멀티미디어 시대의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게 90분짜리인데 엄청 긴 거죠. 방송으로 볼 때는.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진짜 미디어의 세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 미디어하고 계속 놀았던 건데 그런 완숙한 매스 미디어는 어떻게 작동하나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이제 방송에 하게 됐고 또 프로듀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게 뭔지 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 미래에는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가 같은 거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게 94년인데 딱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인터랙티브 매체로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란 말보다는 VOD, 비디오 온 디맨드를 좀 더 활성화해도 좋겠다 이런 제 돈으로 그 동네 애들 한인 3세들 몇 명 모아가지고 제 그 꼬물차 올스모빌이라는 차인데 그걸로 워싱턴의 방송협회장 인터뷰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까지 풀타임 서비스 네트워크까지 그리고 케이블 MBC도 취재하고 카메라 들고 애들하고 케이블 MBC, CNN도 취재하고 탁스 TV도 취재하고 다 취재했어요. 방송 그 거대 방송사들을 다 취재하면서 그 방송하는 현장도 보고 제가 TV에도 출연도 하고 막 그 작품이
이제 그 KBS에서 하는 서울 프라이즈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프린팅은 그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 그 프린트 미디어 전 컴퓨터 판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 판화나 프린트 미디어 전 제가 그 85년에 했었던 개인전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85년 1월에 그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를 이제 그 컴퓨터의 주변 기기인 뭐 잉크젯 프린터나 하드카피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프린팅해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뉴욕에서 생활하던 1996년에 크게 결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96년이었는지 좀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국에서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던 에드워드 리스트라는 그분을 친구로 이렇게 하고 친구로 지냈는데 이제 그 둘이 우리가 매직 프린팅이라는 그 프린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대형의 그 프린팅 작업을 했는데 기계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빌보드형 그런 프린트가 아니고 굉장히 섬세해서 작품화이 가능한.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가 이렇게 캔버스를 세우고 벽에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찍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드는 프린터인데 그거를 거의 수공 손으로 그 기계를 만들다시피 해서 이제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빌보드나 대형 광고물 만들 때는 그 당시에 한 가장 해상도가 높아야 뭐 72 dpi 뭐 이런 정도로 프린팅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막 600 dpi 막 이 정도 크기로 300 dpi 막 그때는 컴퓨터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아서 600 dpi로 한 100호 정도 프린트 하려면은 며칠 걸려요, 며칠. 이제 그런 그 섬세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에드워드가 저한테 야, 너 예술가라면서 남의 작업만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네 거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그럴 기회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아이리시 펍의 벽면을 이제 막 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컴퓨터가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어려웠을 텐데 그때는 일단 컴퓨터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으니까 파일이 뭐 몇 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이제 정도라서 막 작업하다가 에러도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에러가 많은데 이제 어쨌든 그 락커펠러 센터가 이제 건물이 그 대로변에도 있고 그 뒤에도 바로 원텐 락커펠러 센터라고 있는데 그 원텐 락커펠러 센터 2층 전체를 높이가 한 12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사방 전체를 제 작품으로 이렇게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걸 일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돈을 댄 회사는 커먼웨일스 브루잉 컴퍼니라고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맥주 회사인데 거기서 돈을 대 가지고 그 작업을 한 1년 정도 해서 제 작품으로 이제 그 사방 벽을 다 채운 대형 벽화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85년도에 시도했던 그런 프린팅 작업이 그런 대형 벽화로 이렇게 결실을 보게 돼서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 레이버들 그러니까 뉴욕에서 일하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각종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001년에 그 한대수라는 그 형의 음반을 제가 그 이제 이제큐티브 프로듀서로서 돈을 만들어서 음반을 내주거든요. 그 이성의 시대, 반영의 시대라는 음반을 내고 그걸 홍보하러 한국에 와요. 근데 그때
월드컵 시즌인데 한국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희망차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다가 2005년에 왔는데 2001년에 한국은 아니더라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거든요. 좋은 그 교육자 아니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그런 경험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살찌우는 그런 일로 나머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집안의 한켠에는 언제든지 그림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게 힐링이고 명상이고 뭐 체조고 그런 셈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뉴욕 생활 동안에도 그 작은 이제 공간이지만 한쪽에 항상 이제 유화로 이렇게 페인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005년에 이제 건국대학교에 취직이 돼 교수가 돼서 학생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같이 어떤 창작을 어떤 것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역시 페인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페인팅 퍼포먼스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 페인팅 퍼포먼스는 이브 클라인의 그런 퍼포먼스하고는 좀 달리 그냥 놀이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페인트를 막 끼얹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그런 학생과 그 관객이 막 그러한 이제 걸 일련의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인천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있을 때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인천에 그 어떤 그 빈 건물 한 층을 이제 그 쓰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걸 하지? 그러다가 생각한 게 거기 벽을 전체를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은 생각. 근데 그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보다 좀 넓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인팅을 막 퍼붓고 막 뿌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5명을 모아가지고 24시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진짜 너무 멋진 경험과 좋은 결과가 나왔고 한 2년에 걸쳐서 한 5-6번 정도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 페인팅 퍼포먼스를. 근데 그 결과물들도 너무 재밌고 그 사진들도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여기서 펼치는데 그러니까 다시 파인아트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또 됐습니다.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관계 미학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양되고 발전하는 그 자신의 진로, 자신의 소리 내면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스스로 이제 거기서 발견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년 한 큰 이제 한 개로 시작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한 6개 정도를 1년에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모든 창작들이 학생들하고 수업에 진행을 해요. 학생들이 한 거니까 프로덕티브하지 않고 좀 수준이 떨어질 거다라는 오해.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전시를 기초자라는 이명박 시장. 기회가 좋았어요. 사실 학생들하고 작업한 것가 어쩌면 그게 가장 저스러운 걸 수도 있어서 아까 그 여러 샘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단의 3가지 법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온 거에 어떤 그러니까 완성된 유형인 것 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학생들이 없이 작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걸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첫째, 우리가 오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오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 작품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세밀하게 컨트롤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기는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또는 그 키넥트 같은 상호작용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테크놀로지를 내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해돼 가지고 저절로 관객이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나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 보면 그 작품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뭐 냄새에 대한 거, 물, 그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뭐 바람, 뜨거운 바람, 찬바람, 뭐 하여튼 온갖 요소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컬러, 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 관객 참여, 또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에 의한 어떤 그런 그 변이, 개입, 막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다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30초짜리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어요. 길고 지겨운 거 말고 30초 안에 모든 걸 하고 그리고 미디어도 최소화하고 가장 모든 걸 최소화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공연 예술의 단편 형식, 잠자다를 했는데 뭐 되게 단순해요. 숫자가 300에서 300자가 딱 나오고 300, 299, 298, 297 계속 화면의 시계는 계속 줄어들고 이제 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기재기 편 다음에 바닥에서 자요. 또 한 명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자. 하다 보면 이제 자던 애가 일어나서 또 나가고 그러다가 300초가 되면 불이 딱 꺼져요. 끝.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저는 뭔가 미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옷 입다인데 이때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옷 입다 할 때는 16개국 그 예술가들이 경연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옷을 벗고 놓으면서 옆으로 한 바퀴 가면 그 다음 사람 옷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걸 입고 또 벗고 갈아입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윌리스 반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즉흥성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예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 아이디어 아트 시대에 만든 글들 있죠. 그런 식의 글들을 창작하고 그거를 대사로 숙련해요. 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 말들을 엄청나게 리얼하게 연습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비주얼 장치도 만들고 해서 이제 그 공연이 진행되는데 공연의 특징은 그냥 연극 같은 형태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막 굉장히 뭐 형광 퍼포먼스 같은 예를 들어서 막 형광빛이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막 형광빛이 막 움직여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을 써보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퍼포먼스나 공연 예술에 되게 아방가르드한 그런 현대음악 이런 걸 쓴 지가 너무 오래되죠. 100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한 게 윌리스 반스톤. 사실은 이것들은 교묘하게 암호처럼 제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그냥 파편 조각 언어 파편을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뭔가 그 사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담겨 있고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해석이 가능한 해석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퍼즐들을 만드는 작업이 된 거죠. 아무리 아방가르드하고 그 스토리텔링이 없는 듯이 보이는 작품이지만 마지막에는 감동까지 있게 만들고 싶고 슬프거나 막 웃거나 막 그런 희로애락이 있게 만들고 싶고 그런 이제
도전을 하는 작업들입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상호작용이란 말을 했는데 제가 상호작용 예술을 만들고자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마침내 상호작용 예술을 만들 수 있는 때가 지금 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인 뭔가 도대체 같이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궁리해서 만들어가는 게 상호작용인가 아니면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차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 아니면 그 사회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경험도 쌓고 이런 게 사회 상호작용인가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학습을 해온 것 같아요. 특히 그 최초로 했었던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 그거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시도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조금 엉성했었을지라도 완성도가 그래서 그런 작업들 몇 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우리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묘하게 변형된 그런 것들 그런 걸 다 스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옛날 걸 복원하는 작업하고 그 시간, 낡음, 오래됨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작업 이 두 가지를 지금 앞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